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부터요. 바로 이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과목의 제목은 바로 시장조사였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요. 시장조사가 정말 무엇인지, 시장조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럼 시장조사를 해주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시장조사 이해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의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꿀팁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 이해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시장조사의 역할과 절차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표본조사법, 그리고 표본 추출 이런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시장조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터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에 관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마케터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설계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조사란 기업이 당면한 무엇을 해결해요? 문제. 이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 이게 바로 시장조사고요. 그 과정에서 얻는 정보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떠한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한 혹은 어떤 예측이나 단순한 추측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성, 정확성,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조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마케팅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혹은 그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경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들이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이러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시장 조사를 하면서요. 고객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시장 조사를 하면서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도 해요. 잠재적인 시장을 발굴하기도 하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조사의 필요성인데요. 시장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전략적인 경영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보도 얻을 수가 있죠. 세 번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철저하게 바로 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하는데, 자, 본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조사를 꼭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라고 했는데 보통 이 사전조사와 예비조사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혼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사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어떻게 된다? 예비조사가 먼저예요. 그 다음 사전조사, 그 다음 본조사 순인 거죠.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럼 예비조사가 뭐냐? 가장 먼저 시행하는 예비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바로 예비조사는요. 시장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 타당성은 내가 정말 알고 싶은 정보 혹은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조사하면 맞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조사는 어떠한 예비조사와 사실 사전조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설문지입니다, 여러분. 자, 2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이 설문지, 질문지인데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때 고객들에게 묻잖아요. 그죠? 이 묻는 종이, 이게 바로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기 이전에 진행되는 게 예비조사고요. 설문지 초안을 어느 정도 작성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뭐 타당성이라던가 이것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는 게 바로 사전조사입니다. 그래서 예비조사는 설문지 작성 이전에 시장조사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 최종적으로 정말 이러한 조사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비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사전조사도 있는데요. 이 사전조사는 이러한 설문지 초안이 작성된 이후에 본조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설문지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설문지의 개선사항이라던가 오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는 예비조사와 사전조사를 꼭 한다. 자, 그럼 정확한 이제 본조사 들어갈 때 시장조사의 절차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5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문제의 정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 정립입니다. 세 번째, 조사를 설계하고요. 정확하게 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사로 통해서 얻어진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시장조사의 절차.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각 단계별로 조금 특징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다. 먼저 문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라는 것은 기업이나 조직이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조사는 문제와 조사 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문제 정의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상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증상과 그럼 문제가 뭐가 다르냐? 증상은요, 현 상황에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증상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휴지회사예요. 휴지회사인데 계속해서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죠, 그죠? 판매 감소. 자, 여러분 이게 문제일까요? 증상일까요?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증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문제는 판매 감소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바로 문제 정의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바로 시장조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상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수집 방법, 이것들을 도대체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 원인이 가격 때문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격 때문이라면 정보 수집 방법이나 혹은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문제 성격에 따라서 조사의 방법,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중요한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일이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 정립 부분입니다. 무언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문제를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나? 그 자료가 정확한가?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나? 충분한가? 그리고 또한 조사에서 투입될 비용, 시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하는 것,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체제의 정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직접 조사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사 설계, 탐색조사에 별표 좀 쳐주세요, 여러분. 이 탐색조사에서는 1차 필기 그리고 2차 실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문제는 이 탐색조사의 뭐 정의나 필요성에 대해 것보다는 탐색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탐색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골라라. 이런 필기가 나오거나 실기에서 탐색조사 방법 3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함께 볼까요? 탐색조사는 뭐냐?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의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바로 탐색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탐색조사가 왜 필요하냐? 조금 더 정교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 단계인데요. 그래서 약간 예비조사의 성격이 조금 짙죠. 조사자가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조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이 탐색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유연성이에요. 약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나 어떠한 과정,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구체화시키는 조사가 바로 탐색조사다. 탐색조사의 종류는 크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조사, 표적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FGI,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부르는데요. 자, 문헌조사. 이 문헌조사는요, 기존에 있던 문헌들 있죠. 뭐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있겠죠. 그러한 기존에 존재하는 문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문헌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시간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미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다음 전문가 의견 조사는 우리가 지금 기업에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언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 의견 조사입니다. 그 다음 사례조사. 이 사례조사는요, 케이스 스터디라고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사례, 이 문제들을 혹시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과거에, 기존에 혹은 지금 현재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사례를 찾아서 지금 우리 사례와 비슷한 건 무엇인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례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 표적 집단 면접은요, 보통 10명 내외로 6명이나 혹은 8명 내외 이런 식으로 모여요. 어떠한 한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에 훈련된 조사자, 그러니까 훈련된 면접자가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떠한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 집단 면접이다. 이 부분도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조사의 방법 3가지,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조사. 여기까지 꼭 외워두시고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총 모두 다 외워두시면 시험에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 설계할 때 탐색조사와 사실 기술조사 그리고 실험법으로 나뉘는데, 두 번째, 그럼 기술조사에 대해서 해볼까요? 이 기술조사는요, 그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표에 대한 어떤 행동, 소비자들의 태도, 구매자들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이라던가 어떠한 빈도,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거 있죠. 이러한 조사를 바로 기술조사라고 한다. 그럼 이 기술조사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마케팅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의 상황 빈도를 조사할 수 있고요. 또한 마케팅 관련 변수들 사이에서도 연관성을 정도를 좀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조사에서도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종단 분석과 횡단 분석, 이 두 종류입니다. 자, 이 종단 분석은요, 사실 횡단 분석보다 약간 좀 적게 시행을 해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건 횡단 분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종단 분석은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단 분석이고요. 횡단 분석은 관심 있는 집단, 그런 추출한 표본을 한 시점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 방법인 바로 횡단 분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휴지 회사예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휴지 회사인데 판매량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근데 판매량을 확인해 볼 때 20대, 30대, 40대 대상으로 판매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시점으로 20대, 30대, 40대 판매량을 확인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판매된 양 20대 얼마, 30대 얼마, 40대 얼마 나오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횡단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단 분석은요, 제가 이렇게 판매량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시점이 아니라 오늘 한 달 내 시점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뭐 7월 말일 날까지 총 다 반복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단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 분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횡단 분석을 더 주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기술조사에는 종단 분석과 횡단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횡단 분석을 더 많이 활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인과조사인데요. 인과조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실험법을 통해서 인과조사를 진행하고요. 이 인과조사는 가격과 수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인과조사입니다. 인과조사는 저희가 3챕터 정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조사 설계할 때 탐색조사, 기술조사, 그리고 인과조사 이렇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 네 번째 단계는 실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조사를 실시할 때 우리는 어떤 대상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수조사와 그리고 표본조사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 수에 따라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 인구 전체라던가 어떠한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대상자 모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가진 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인구조사 센서스 있죠. 대표적이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에선 전수조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전수조사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때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조사 대상자 전체죠.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다. 자, 이거를 모두 다 1만 명 모두 한다?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1만 명 전체, 조사 대상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전수조사는 마케팅에서 활용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할 때요. 이렇게 1만 명을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나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5천 명만 뽑을 거예요. 5천 명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건 바로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것은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출된 집단, 이게 바로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이 5천 명, 뽑힌 5천 명이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출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뽑아내는 과정을 표본 추출이라고 부르고 이 5천 명은 표본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본을 추출할 때 이러한 표본 추출은 먼저 모집단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표본 추출을 방법 결정해야 되고 표본의 크기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모집단 요소의 동질성, 조사의 목적, 모집단의 크기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20대 대학생들 중에서 1만 명을 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5천 명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5천 명이요. 이 나머지 5천 명과 너무나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나 다른 학습 태도나 너무나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모두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대 대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어떠한 모집단 요소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표본 조사는 대상자 중에 일부만을 선택해서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부분 조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수 조사에 비해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주로 표본 조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표본을 잘못 추출하면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추출해내는 것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비확률 표본 추출과 확률 표본 추출로 나뉘는데요. 먼저 비확률 표본 추출을 보면 아닐 B자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아닌가 볼까요? 먼저 통계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의해서 추출하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추출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추출 오류를 평가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예비조사에 사실 적합하고요. 본조사보다는 예비조사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확률 표본 추출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이죠. 추출하는데 뭐 비용이라던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마케팅 현장에서는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확률 표본 추출은요. 모집단을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을 경우에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오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리고 C, 이 비확률 표본은 실제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수행하기 편하죠. 금방 할 수 있고요.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하지만 대표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케터 혹은 조사자의 임의대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의 종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임의 표본 추출, 그리고 주관에 의한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이 대표적이다. 시험 문제에 당연히 비확률 표본 추출, 확률 표본 추출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 쓰는 실기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의 표본 추출은요, 말 그대로 조사자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조사자 임의대로 조사자가 그냥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1만 명의 20대 대학생 중에서 아무나 뽑아요. 그냥 내 임의대로 뽑는 거예요. 이 임의 표본 추출이고요. 주관 혹은 목적이라고도 부르죠. 목적에 의한 표본 추출, 그리고 이런 것들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판단에 의한 표본 추출. 누구 판단? 조사자의 판단으로 또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조사 목적에 맞다라고 생각한 표본을 그냥 또 임의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관에 의한 표본 추출이죠.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 그리고 할당 표본 추출도 있어요. 이 할당 표본 추출은 일정한 특성으로 구성비에 맞춰서 편의적으로 표본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굉장히 통계적이다? 아니다. 비확률적이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한다. 이게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확률 표본 추출은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조사자의 임의, 판단, 어떠한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요. 통계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할 때는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데 아까 방금 앞서 보았던 비확률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하지만 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전수조사에 비해서는 작은 비용이지만 작은 비용 그리고 시간 노력으로 진행이 되지만 전수조사의 결과 가치와 근사한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확률 표본 추출보다는 시간이나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표본 오차 측정이 가능하고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 대표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아까 비확률 표본 추출로는 대표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 표본 추출의 개념 특징과 더불어서 이 확률 표본 추출의 종류, 단순 무작위, 층별 표본 추출, 군집별 표본 추출, 계통 표본 추출 다 모두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단순 표본 추출은요, 모든 표본의 요소들이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층별 표본 추출은요, 우리가 어떤 조사 대상,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어떤 층으로 나눠요.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성으로 층으로 나눴죠. 층별에서 여기서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게 바로 층별 표본 추출 방법이다. 그 다음 군집별 표본 추출은요, 어떤 이 대상자를 나눌 때 지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누는 방식이고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군집별 표본 추출이다. 그 다음 계통 표본 추출도 있어요. 계통 표본 추출은 어떤 일련 번호를 매기는 거죠. 이 모집단에다가. 그래서 20대 대학생 1만 명을 1번부터 1만 번까지 매겨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끝자리 5번, 끝자리 10번, 뭐 끝자리 0번,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매긴 다음에 또한 이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계통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이 되기도 해요. 물론 오류가 없이 잘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오류가 발생이 된다. 크게 표본 오류와 비표본 오류로 나뉘는데요. 표본 오류는 일단 그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의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오류. 그래서 실제 모집단의 특성과 그리고 조사 결과 값 사이에 발생되는 오류, 차이. 그것을 바로 표본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비표본 오류는 뭐냐? 이 표본 오류 외의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인 거죠. 뭐 실제 조사나 자료 집계, 분석, 처리 과정에서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조사자가 진행하다가 혹은 어떤 것을 결과값을 입력하다가 뭐 직원이 실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표본 오류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응답자가 응답 거부나 무응답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시장조사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너무 바쁘다 해줄 수 없을 경우에 무응답하거나 응답 거부를 할 수 경우도 있죠. 갑자기 응답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어떤 전화가 와서 끊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무응답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 무응답 오류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사원의 오류나 이러한 분실, 자료를 분실했거나 혹은 자료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불포함 오류도 있는데요. 표본 조사할 때 표본 체제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를 불포함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5번째 단계인데요. 자료의 분석과 해석 부분이에요. 이러한 대상으로 우리는 조사를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죠.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문제 정의였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냐죠. 그래서 자료 분석과 해석 부분은요.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분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관찰된 내용,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코딩이죠. 이 코딩은요, 제가 시장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사 결과값을 얻었어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각 응답에 해당하는 숫자와 기호로 부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산 처리에 의해서 분석을 편리하도록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을 이제 편리하도록 하는 거고요. 코딩이 끝나면 컴퓨터에 파일로 입력하고 외부 저장 매체 등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요, 제외되거나 중복되는 부분 없이 모두 다 코딩을 해야 되고요. 모든 다 응답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자유응답형 질문의 경우엔 코딩이 어려워서 편집 과정에서 따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유응답형 이런 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이 자유응답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의 한 가지예요. 자, 개방형 질문은 이런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아니면 졸려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찝찝해요. 너무 슬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방형 질문 중에 자유응답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코딩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숫자, 기호로 부여할 수 있냐? 너무나 많죠.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감정 표현 정말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들을 다 코딩할 수 없다. 다 숫자 항목으로 다 모두 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딩에서 제외합니다. 바로 코딩의 전 단계인 편집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료 분석할 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코딩은 2번째 단계고요. 먼저 편집을 진행하고요. 2번째 코딩을 거치고 입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 단계 3가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편집, 코딩, 입력. 자, 편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다? 아까 자유응답형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은 다 먼저 배제한다. 이게 바로 편집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였죠. 2번째 코딩. 코딩은 이제 숫자나 어떤 기호로 부여하는 과정을 말했고요. 3번째 입력. 외부 저장 매체, 뭐 CD라던가 뭐 USB라던가 이런 곳에 저장해 놓는 것. 이것을 바로 입력이죠. 그래서 이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마케팅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문장, 그리고 도표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여러 통계적인 기법을 써서 분석을 하고요. 보고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한다. 굉장히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지 시장조사에 명분이 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우리는 함께 진행을 해야 되냐면 리스트 클리닝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리스트 클리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리스트 클리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리스트 스크리닝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죠. 자, 우리 리스트 클리닝의 개념과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리스트 스크리닝은 뭐였죠? 잠재 고객, 우려한 고객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말했어요. 1차 시 때 했었죠? 그래서 잠재 고객, 우려한 고객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리스트 클리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외부 기관이나 자료를 이렇게 모았다 보니까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고객 리스트가 변경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내가 전화 조사를 하는데 우리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결번이에요. 번호가 없어졌어요. 혹은 번호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고객에게 우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편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등록되는 주소지로 우편을 보냈는데 반송돼서 왔어요. 그 고객이 살지 않는데요. 그런 것도 다시 수정하고 작업하는, 최신의 정보를 다시 교환하는 작업을 우리는 리스트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이 클리닝은 보통 청소하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오래되어 있던 자료, 정말 필요 없는 자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거한다,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클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화번호가 예전에 2G 핸드폰 여러분 아시죠? 뭐 011, 016, 018 이런 번호 사용하다가 언젠가부터 3G, 4G 넘어가면서 010 번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중간에 번호가 3자리에서 4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핸드폰 번호는 2G 번호예요. 그런데 2G로 전화하면 이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번호들도 교환하는 작업이 꼭 시행이 돼야 된답니다. 이것을 바로 시장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리스트 클리닝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클리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고객의 고정 데이터를 보완하고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전화상의 데이터를 설정 그리고 리스트업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마케팅 실행 이후에 반응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고요. 수익과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리스트 스크리닝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 해서 지금 시장조사 이해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오늘 했던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시장조사의 정의, 그리고 특징, 목적, 그리고 시장조사가 진행되는 어떠한 순서에 대해서도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모집단, 그리고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모두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로 뽑는다. 그게 바로 뭐다?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확률적인 표본 추출, 그리고 비확률적인 표본 추출이 있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1번 챕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핵심 기출 문제를 함께 풀면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함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